제가 맡고 있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는 우리가 직면하는 지정학 리스크하고 경제 리스크를 평가해서 조만간 보고서를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작업하느라고 정부에서 고위공무원을 지내신 분들하고 또 서울대 교수들이 같이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참 어렵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마 한국 전쟁 이후로 어려운 시대는 없었던 것 같고 또 비해 보면은 그 공중에 줄타기는 기분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분 같기도 해요. 이제 거기다가 우리는 북한 문제까지 또 안고 있죠.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북한 문제하고 그 지정학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정부에서 외교부의 그 고위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실 일 중에서 이 북한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그 외교관으로서 몇 프로쯤 되는 것 같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60% 정도가 북한 문제에 쓰고 있대요. 우리가 중국 문제를 풀 때나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일들을 협조하고 협의할 때 이 북한 문제가 주요 이슈입니다. 또 북한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얽혀 있습니다. 이 북한 문제 하나만 풀기에도 머리가 복잡하고 아픈데 거기다가 이게 중국 문제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경제 위기입니다. 코로나 감염병도 제 끝물이지만 다시 언제 이 감염병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 어떠냐면은 이 북한 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뜨거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바로메터가 이 북한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겁니다. 북한 붕괴, 빨리 붕괴시키자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수분들입니다. 이 북한과 경협하자 그러면 대부분 다 진보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렸으면 벌써 풀렸겠죠. 지금은 이제 북한은 뭐 핵을 가진 것이 확실하고 얼마나 이 소량화시켜서 이 탄두에 달아서 쓸 거냐, 혹은 뭐 다연발 핵탄두 해서 한번 쏘면 뭐 서너 발 혹은 6발 정도가 한꺼번에 해결되어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탄두를 뭐 개발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방어 시스템 중 하나가 요격하는 시스템이겠죠. 북한 쪽에서 뭐 날라오면은 우리는 그거를 요격하는 뭐 사드 등등의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할 텐데 이게 완벽하잖아요. 6발을 쏘면 몇 발을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엄중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마음이 나눠졌으면 외교도 어렵고 또 북한 대응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대북 정책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을 뭐 제 고민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 여러분들도 한번 제 고민에 동참하셔서 제가 제안하는 이러한 정책이 뭐 맞다고 생각하실지 혹은 뭐 이견이 있을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중앙일보에 시평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북한 관련 칼럼으로는 최장수 칼럼입니다. 이 북한 이슈는 알아맞추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는데 내일 되면 틀린 게 나오니까 참 전문가로서 창피한 노릇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가까이 글을 쓰는 것은 아마 거의 안 틀리고 대부분 이 북한의 문제들을 좀 맞췄고 또 때로는 대응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좀 설득이 있었고 아마 정책에도 반영되던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제가 보니까 이 진보와 보수 틀을 벗지 못하는 분들 대부분 같아요. 제가 2003년에 영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교육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하여튼 이 북한 문제는 이 과학과 합리적인 판단의 능력보다는 이념의 전쟁터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발표를 하니까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교수님, 이데올로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제가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사상을 검증해서 대응하겠다가 아니겠어요? 그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국에 오래 살아서 이데올로기란 말 뜻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아이디올로지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런 검증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 편, 네 편인가를 판단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대북 정책이 풀리지 않았고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이 북핵 문제 더 고도화됐고 우리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나이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잊어버리고 합리적이고 한목적적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대북 정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마음이 깊은 것은 어른들 모시고 하면은 결국 하다가 이견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 사상 검증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제가 글을 쓰고 나면은 댓글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한 10년 정도 글을 쓰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아마 댓글에 따라 죽었으면 10번 넘게 죽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 골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또 빨갱이, 어떨 때는 토착 외구도 돼봤어요. 여하튼 저도 정체성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경제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과학 때 특별히 경제학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냐? 꿈을 꾸기 위해서 이 사회과학 공부할 수 없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자 그런 거예요. 일종의 사회과학자는 사회의사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팔을 고쳐주고 다리 부러진 것을 그렇죠? 어떻게든 고쳐줘야죠. 의사입니다. 이제 의사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펼치고 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2016년까지 북한이 4차 핵실험 전까지 열심히 북한과 인계하자 하고 칼럼을 썼습니다. 그 5.24 조치 같은 조치도 해제하자 썼더니만 이제 빨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북한이 4차 핵실험한 이후에 북한을 제재하자 했더니만 또 이제 보수 골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 내에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인 지성인들 그룹에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2018년, 17년 같은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아는 교수님이십니다. 크리스찬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은 왜 그 북한을 제재하자고 그러냐? 실망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북한과 경협하자 할 때는 크리스찬의 평화를 따른 것 같으니만 지금은 이 제재하자는 것이 왜 크리스찬과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의 관점도 있겠지만 교수님은 인문학적이세요. 그것은 사회과학자잖아요. 인문학자는 아름다운 꿈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학생들한테 꿈을 꾸고 싶고 꿈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인문대 가라 그럽니다. 사회과학 배운 사람들은 경제학자는 꿈을 꾸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꿈을 꾼 이후에 이러한 이후에 오늘 문제가 뭔가를 알고서 문제를 풀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사회과학자입니다. 경제학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단기로 가면은 핵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장기로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세 방안 중에서 장기적으로 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풀고 가시는지요? 통일? 아니면 지금처럼 분단? 현상 유지겠죠? 어떤 쪽입니까? 자, 통일하자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래 통일하자는 분들. 네. 그 다음에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계속하자는 분들. 없어요? 역시 여러분도 약간 좀 다른 그룹 같아요. 네. 우리 20대 중에서 통일이 필요하냐 물어보면은 3명 정도만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처럼 현상 유지하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토요일까지 반납하고 그죠? 이 아름다운 봄의 토요일을 반납하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나라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알 거예요. 통계적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통일을 하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우리 국민들의 통일 필요성도 응답 보면은 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10명 중에 6명, 7명 정도가 이 통일이 필요하다 답했습니다. 2007년에. 근데 계속 하락해서 이 재작년 되면 10명 중에 절반 이하만이 필요하다 답합니다. 물론 중간에는
이제 그저 그렇다 있습니다. 이제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는 분들이 2021년에 44%였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뭐 그저 그렇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견해, 추세적 하락의 중요한 원인은 이제 북한과 남한 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북한의 여러 가지 공세적인 조치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의 세대 변화입니다. 통일하자 그런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사라지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대체를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통일이 필요 없다는 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계속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세대가 더 숫자가 많아지면서 우리 국민 사회에서 이 통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대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40 몇 프로겠지만 10년 지나면 30%대, 또 그 뒤 지나면 20%대, 그 다음 지나면 10%, 0%할 거예요. 그러면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 통일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이 북한과의 문제, 또 지금처럼 진영학 리스크가 커진 상태에서 미중 갈등 이런 문제에 엮여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 유지하는 이렇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랑 북한과 따로 살자. 북한과 뭐 결합할 필요 없이 또 북한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 따로 살자 이런 것이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it's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북한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 북한은 체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부적인 불안정성이 있어요. 즉 지금은 핵은 과잉 투자되어 있고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임밸런스라는 것이 어떤 시기에 북한 내부의 동학을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력 도발하더라도 남한은 핵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도발을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하면은 무력 도발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남북 관계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남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경협 혹은 돈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뭐 현상 유지하자, 분단으로 계속하자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과제라는 것은 현상 유지는 지속성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더라도 북한이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이 북한 문제가 어떻게 이용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과제지 문제를 이연하는 거, 넘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제가 2003년 이후에 들어왔던 정부들, 그때는 노무현 정부, 그 뒤에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만 그 뒤에 세 분은 제가 만났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니고 회의에서 만나는데 아쉽게도 대통령들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바이어스되어 있거나 아니면 팩트를 모르는 분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점심 먹는데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기가 찼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시각이 바이어스되어 있는데 그 바이어스된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북한 문제 제외하고는 아마 경제학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리더로 활동하려면 배워야 되겠어, 그죠?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분을 제대로 좀 이렇게 팩트를 베이스로 해서 참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 못했던 분들의 책임을 생각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현상 유지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잘 풀리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 베네핏을 우리가 겁이 나서 아예 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세대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남북 관계가 잘 풀리게 되면 1년에 한 4만 개 정도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됩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해마다 0.7, 0.8%포인트 추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남한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남한이 이제 일본, 미국 이런 축을 활용해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우리 60년, 70년대, 80년대까지. 그 다음에 이 축이 좀 포화 상태가 되면서 그 다음은 중국이 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무역 파트너 삼아가지고 경제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 중국이나 일본, 미국 측이 거의 포화 상태고 막혀 있거나 또 문제가 많습니다. 유일에 남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오션은 블루 오션 할 수 있겠죠. 이 북한 북방축입니다. 북한 문제는 정말 잘 풀리게 되면 저는 그런 말 싫어합니다만 대박, 잘못 풀리면 디자스터, 재앙 혹은 쪽박입니다. 매우 변동성이 크죠, 그죠? 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잘해야 되고 또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 전문가들이 잘 이렇게 정치적인 혹은 위험적인 이런 편견 없이 잘 결정해야 됩니다. 현상 유지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잘 풀릴 경우에 우리에게 주는 편익을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한 경제의 마지막 출구를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통일 문제 다시 들어가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현상 유지는 아무도 손을 안 대셨으니까 그럼 통일을 하자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당연히 북한을 거부하겠죠. 통일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통일을 원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원할 겁니다. 근데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겠죠.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 그러면 북한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흡수통일을 생각하고 말이죠. 옛날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만들 때는 이런 고민을 안 했어요. 그때 만드신 분들이. 그래서 민족 중심으로 이 북한은 사회주의하고 남한은 자본주의하고 하지만 한 국가로 두 체제, 그 환타지입니다. 환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를 하고 남한은 자본주의를 하는데 한 국가가 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남한의 비용입니다. 이 사회주의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안 돼요. 그러면 한 국가인데 북한 지역 계속 남한보다 훨씬 못 살게 되고 당연히 남한이 보조를 해야 되겠죠. 즉 민족이란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분이 시장 경제 민주주의 없이 혹은 그 중에 하나만 테이크하고 민족 통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제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 없이 그런 통일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통일은 안 할 것이냐 하고 택하라 그러면 저는 두 번째를 택하겠습니다. 즉 시장 경제 민주주의 통일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정체성 가치 아니겠어요? 그건 자유를 기반하는 것이고 우리는 독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전제 군주 같은 이 북한 정권을 인정할 수도 없어요. 정권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통일 그러면 북한의 반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미중 갈등에서 아마 우리가 통일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은 물어보겠죠. 통일한 이후에 어떤 편 될래 물어보겠죠. 미국 편, 중국 편 물어보겠죠. 아마 우리 대부분 국민들은 당연히 우리 가치나 어떤 동맹 차원에서 미국을 택하겠죠. 그런데 중국은 바로 이웃이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통일 이후에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그런 상태를 가정하게 되면 중국은 그 통일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조금씩 할 때는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에 이제 지금 남한에 있는 군인들이 미국 주한미군이 이 북한 지역으로 통일 이후에도 올라가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중국은 그거를 용납할 수 있겠냐 하고 물어보면은 중국은 통일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조차 못 꺼냅니다. 미국도 이 북한을 카드로 삼아서 이 미국을 압박하기 원하는 중국을 판을 알잖아요, 그죠? 알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즉 통일을 우리가 이슈를 삼게 되면 결국 미국과 중국 쪽의 한쪽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당연히 미국 쪽에 우리 가치를 택하게 되면 중국은 그런 통일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북한이 붕괴가 되고 우리가 이제 통일을 위해서 우리 작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군과 한국 군대가 북한에 올라가서 치안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중국은 아마 북한의 어떤 지역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어떤 지역을 중국이 차지하고 어떤 지역은 남한이 갖게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통일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참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어떤 대통령께서 장기적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레토릭 이런 되겠지만 정책으로 추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혹은 반효율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반발은 뻔한 것이고 또 미중 사이에 굉장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일단 통일은 열어놓고 아마 여러분 세대에 통일의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일단 그것을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는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단계란 것을 통일 전 단계로서 일종의 경제를 통합하는 단계, 그걸 목표로 하면 어떨까? 일종의 통일로 하는 징검다리 혹은 브릿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세대가 통합이 완성되어서 웬만한 상태가 되면은 이 남북 통일을 추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장점이 있느냐? 일단 남한 여론을 장기적으로 그렇죠? 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어떤 세대든 간에 어떤 나이든 간에 어떤 진보 보수가든 간에 남한과 북한을 유럽연합처럼 말이죠.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반대를 별로 안 할 거예요. 일단 비용 면에서도 거의 비용이 안 들어요. 오히려 베네핏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도 그게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 경제가 통합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이제 국제 경제 질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북한이 핵을 도발하거나 핵을 계속 만들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비핵화에 도움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북한이 이 국제사회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리스크가 줄겠죠, 그죠? 미국도 환영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이 남한과 통합이 되면 이 중국의 동북 삼성 또 러시아도 극동 지역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면서 성장할 수 있겠죠, 그죠? 다 경제적인 편이겠습니다. 미중러가 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남한 경제 좋아지지만 북한은 특별히 좋아질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국가들이 북한을 포함해서 이 이해관계 일치할 수 있는 목적이 경제 통합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이 그 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로 생각합니다. 그 길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경협을 하고 경제를 통합시키고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이 독일처럼 독일 통일처럼 이 경제 통합과 정치 통일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를 원하세요? 원하는 것보다 아마 목적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큰 것이 두 번째입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일 거예요. 물론 통일은 이제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분단의 이렇게 불가역성이 생기겠죠. 통일을 한 다음에는 다시 나누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빨리 이 자유를 회복하고 또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가지고 오는 이 진정한 리스크, 또 북한과의 반발로 인한 충돌, 군사 충돌,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아마 후자 이 급진 통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컨틴전시 플랜 같아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위에 건데 점진 통일, 경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통합시키고 통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통령 세 분 말씀하셨지만 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 두 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라봐야 세 분이겠지만 그렇죠? 그 생각을 잘 이렇게 못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추진할 것이고 퍼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프리페어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통일은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그렇게 일할지 모르기 때문에 컨텐츠 플랜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할 것과 준비할 것을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어떤 분들은 보수 쪽에서는 왜 북한이 이제 핵 개발 올해도 해왔는데 경협해야 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또 진보 쪽에서는 이런 분도 계세요. 이 경협만 하면은 갑자기 남한 경제가 막 좋아진 것처럼 제가 그 2019년인가요? 그 한국에서 영국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인가? 그때 일본이 수출 규제를 우리 했을 때인데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이 미우니까 그런 말 사셨겠죠. 그 남북 경협이 잘 되면 남한이 일본 따라잡는 것은 단번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 딱 듣고 들은 느낌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산수가 1 플러스 1은 100이라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산수가 안 되는 분들 말씀이에요. 북한 경제 규모라는 것이 남한 경제의 얼마쯤 되겠어요? 남한의 광주 광역시의 절반입니다. 20조밖에 안 돼도 우리는 2,000조 되는데 말이죠.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북한하고 경협하면은 개성공단하고 이렇게 하면은 남한이 갑자기 일본 따라잡는다. 뭐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일본 수출 규제로 코너에 몰리니까 이런 여론을 시켜서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말씀 다 채가 들면서는 북한 문제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 말씀 같아요. 그러면 경협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경협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경협을 하지 않고 경제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든요. 북한도 워밍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실험 저런 실험 해보고 개성공단을 해보면서 자본주의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겠어요? 그런 기회 없이 갑자기 남북 통합이 잘 되겠습니까? 경협은 뭐냐면 이 경제 통합을 여는 문입니다. 경협 자체로서는 별 이익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경제를 통합시키고 이걸 통해서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6년 북한 핵실험 하기 전까지 경협을 더하자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거 없이는 북한 내부의 변화 동력도 없게 되고 남한이 북한에 가는 레버리지 사라지게 되니까 아무리 보수 정부지만 경협을 더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게 정책하시는 분들은 결국 표더라, 표.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전부 때 정치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제 말씀을 쭉 듣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다 말씀하세요.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우리 보수 유권자는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경협하자 그러면 보수들이 반대할 테니까 표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 하라고 월급 받고 지금 공문하신 거 아니냐. 그걸 저한테 어떻게 물어보냐. 비겁한 거죠.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한국경제학회에서 그 학회를 하겠습니다. 그때가 광우병 사태가 날 때인데요. 그 당시 아마 국회 여당의 이제 뭐 고위 그 간부가 점심 때 연설을 하러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제 식사를 하고 그분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실 말씀이 아니 교수님들 나라가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한가하게 학회를 하시고 밥이나 드시냐. 다 지금 거리 나가서 광우병 촛불 시한 사람 막을 거 아니냐. 그 팩트와 틀린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신 말씀이 더 가관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아무도 거리에 나가서 안 막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표가 떨어지니까 아무도 촛불 시 막을 생각 없는데 교수님들은 표 걱정 안 하니까 좀 나가서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래 비겁한 정치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점심 먹다가 얼굴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사람 뭐 나중에 잘 안 됐어요. 그렇게 정치인들 비겁한 거예요. 또 고용은 비겁하면 보수가 틀렸으면 설득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팩트고 이거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설득해야 되고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7년 특히 북핵 위기가 고조됐을 때 아주 뭐 여러분 다 아는 진보 정치인 거물급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평화롭게 북한을 핵협상으로 이끄는 길은 제재밖에 없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제가 세미나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이제 뭐 적고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의견이 통했나 싶었는데 결국 1시간 반 들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교수님, 제재는 진보의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때도 이제 식사를 하고 있으면 뭔가 엎을 뻔했습니다. 제가 뭐 우리 총장님 다 아시겠지만 온화한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엎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이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 죽는 것은 진보 가치 맞느냐 하고 물어서 거의 이제 뭐 말다툼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하는 진보 정치인, 비겁한 보수 정치인, 정책 결정자들이 나라를 망쳤다? OX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O입니까? X입니까? 할 말은 많아요. 그러나 그러나 지난 일이고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겠죠. 결국 경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통합시키고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진보가 그랬던 말하고 비슷해요. 로도 비슷해요. 하지만 그분들은 경협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니까 잘 지내야 되니까 또 북한이 필요하니까 경협하자가 아니겠어요? 그런 거 말고 수단적으로 이걸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서 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고 또 남북 관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런 식의 일종의 우리 정책 수단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교수님께서 전공이 체제 이행이고 통일 문제를 공부했으니까 급진 통일을 하더라도 이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면 안 되겠냐?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간단한 산수입니다. 이 서독은 통일 이후에 동독에게 한 3천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3천조 원. 큰 돈이죠. 그죠? 그때 돈이니까 지금보다 더 가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통일 때에 서독과 동독의 인구를 보면 서독이 4, 동독이 1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독 주민 4명이 동독 주민 1명을 부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양해야 되는 소득의 차이도 100대 30입니다. 근데 남한과 북한의 인구 비중은 2대 1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은 남한의 2.7, 2.8%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부담해야 되는 한 사람당 비용도 훨씬 크고 그 다음 남한 주민 2명이 1명을 부양하니까 북한 주민 훨씬 크겠죠. 그죠? 3천조 원보다 훨씬 더 들 수 있습니다. 뭐 교수님이 공부했으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3천조가 아니고 500조로 만들어 주십시오. 뭐 그런 거 없어요. 안 돼요. 이게 간단한 산수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독일 통일의 가장 큰 문제가 화폐 전환이었다. 즉, 이 동독과 서독 마르크를 일대일 교환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안 하면 뭐 화폐 전환 비용 이런 것들은 안 들기 때문에 이 통일 비용 크게 줄지 않겠냐. 그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결국 이 두 지역 간의 이 소득 차이가 워낙 큰데, 그죠? 그러면 잘 사는 서독이 동독 지역을 보조해잖아요, 그죠? 한 나라인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30%밖에 안 되는 임금인데 물가 수준은 서독 물가가 동독을 지배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못 살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보조해야 되는데 값싼 보조가 어쩌면 정치적으로 보다 덜 치명적인 보조가 화폐 전환 보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독 주민이 갖고 있는 돈 있잖아요. 그죠? 동독 마르크. 그 마르크의 가치를 고평가시켜주면 동독 주민들이 높은 물가에서 버프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 식의 보조금이에요. 만약 그 보조를 안 했으면은 다른 식으로 보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뭐 실업수당을 더 준다든지 연금을 더 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보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덜 하면 저쪽을 많이 든 거예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 전체적인 보조 규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1인 국민 소득은 $1,0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한은 지금 3만 5천 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통일하면 남한의 물건들이 북한에 들어가지 북한 물건이 뭐 남한에 팔린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럼 북한 주민이 못 살겠죠. 그죠? $1,000 소득 가진 분들이 3만 5천 불에 해당하는 물가를 견딜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한 나라가 되면 보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보조금이라는 것이 바로 3천조 원입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여지가 작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 동안 남한과 북한이 분단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분단으로 인한 이 사회주의 체제로 인한 일종의 이념, 가치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와서 적응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 규범이 다른 거예요. 사회주의식 규범이라는 것이 각인되어서 이 남한의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 규범에 잘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즉 통일되면은 이로 인한 일종의 그 통합의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말로 하겠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경제학 실험이라는 것은 뭐
피를 뽑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로 돈을 줍니다. 좋은 실험이죠, 그죠? 진짜 돈을 줘요. 그 참여하는 분들한테 한 10만 원씩 드리고 이 10만 원을 자기가 모르는 익명의 상대방과 나누겠습니다. 1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걸 다 가져되고 원하면 남에게 줄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도 이 돈을 누가 준지 몰라요. 또 자기가 또 그 받는 사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을 다른 사람과 얼마나 나누는지를 관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딱 저를 정면으로 보시는 분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10만 원 받다 치고 얼마를 상대방과 나누겠습니까? 우리 자매님? 5대5. 오. 혹시 학부 전공은 뭐세요? 체육 전공. 박예지? 아닌가요? 네. 5대5. 그보다 더 적게 주실 분 계세요? 자매님 얼마 주시겠어요? 6대4. 본인이 4? 6. 오케이. 조금 더 많게. 하여튼 여러분들은 스페셜한 그룹이에요. 그렇게, 예. 제 말씀은 그렇게 세상 살면은 못 산다는 거예요. 그죠? 예. 반쯤 나누게 되면, 자, 내 돈인데 들어왔는데, 그죠? 내가 반을 준다는 건 굉장히 예외적이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서로 반반씩 하는 관계 아니겠어요? 이퀄리브리움, 그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 이렇게,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5대5를 나누며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안 살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얼마쯤 줄까요? 평균적으로. 실험해보니까 2만 원 줬습니다. 2만 원. 근데 이제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평균이 2만 원이고 0도 많습니다. 주로 안 주는 사람은 누구냐? 궁금하죠, 그죠? 학부 때 경제학, 경영학 공부한 사람은 안 주는 쪽으로 갑니다.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할 때 학부 전공인 경제학, 경영학 사람들은 오염된 샘플이기 때문에 제외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염된 사람들 있나요? 근데 20%는 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요. 자본주의지만 20%는 주는 것이 양심에 좀 덜 끓이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탈북민을 얼마나 줄까요?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탈북민을 얼마나 줄까요? 네, 사조의 지금 앞에 우리 형제님. 예. 탈북민은 돈을 받으면 얼마를 나눌 수 있어요? 네. 탈북민 5대5 갈 것 같아요. 이거 보셨죠? 아니, 생각한데 5대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북민 가치관하고 유사한 가치관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 좋은 거 아니냐, 그죠? 이타심이 아니냐? 이타심은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타심보다는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안 주면 왕따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딱 그 분위기 그런데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시계의 어떤 문화라는 것이 8대2 정도인데, 근데 사회주의는 5대5, 특별히 북한은 5대5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이 5대5 나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친밀한 집단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아주 작은 마을이나 뭐 약간 큰 가족이나 또 유목민족에 가는 거지. 북한처럼 인구 2,500만이 5대5 하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이 논문이 이제 좀 학적 실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갑자기 통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서로 상처를 받는 것은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독일 과정에서도 동독 주민, 서주민 사이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뭐 이건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독일은 경험하지 않았던 문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정치적 문제예요. 자, 통일된 다음에 이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된 독일의 인구 80%가 수독 주민입니다. 따라서 이 정치적인 레짐이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중위 투표자는 여전히 수독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북한과 갑자기 통일하게 되면 지금 한국은 보수와 진보가 절반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북한 주민의 결정이 중요하겠죠. 인구비가 이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쪽으로 쏠릴 수 있겠죠. 그죠?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자, 이 결론을 토론했을 때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5대5 준다 그러면 어떤 국가를 북한 주민은 바라겠습니까? 어떤 국가 정책을 원하겠어요? 당연히 소득 재분배를 더 많이 하고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바뀌겠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진보 쪽의 어떤 어프로치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한국의 정치 레짐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이 진보 쪽에 이제 포시 넓어지는 거예요. 아마 한 30년 동안에 갑자기 통일되면 이 보수 대통령은 나오지 않는다 하고 생각할 겁니다. 즉 한국은 독일과 달리 이러한 정치 레짐 변화까지 생각이 됩니다. 통일한다 그러면 급진적으로. 따라서 이것은 추가적인 문제고요. 이제 그러면 짧은 시간 이제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남북 간의 경제를 통합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고 이제 좋은 앞에 모델이 있습니다. 그 유럽연합이 그런 모델이거든요. 단지 유럽연합은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시장 경제, 민주주의를 한 나라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죠? 따라서 북한은 바꿔가면서 통합을 해야 돼요, 우리랑. 북한이 지금 있는 제도를 그냥 두면서 경제를 통합할 수 없어요. 북한이 적어도 시장 경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단계에 맞추어서 통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경제학적인 거니까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켜 가면서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은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기는 이제 비핵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 때 저는 좀 실망했던 것이 어떤 분들 중에서는 뭐 정책하신 분들이나 전문가 중에서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핵 문제는 우리 민족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니까 우리 핵 문제를 건너뛰어서 남북 간에 잘해보자 이런 분 계시잖아요.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세미나 할 때 강의를 한 다음에 어떤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명문대 교수님이십니다. 경영대 교수님이세요. 물어보시는데 아니 교수님 북한이 싫어하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는 것이 그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경협을 하고 북한은 핵을 만들고 이러더라도 우리가 계속 북한에게 뭐 경협을 하고 있으면 설마 우리가 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우리는 이 돈을 주고 북한은 핵을 안 쓰고 이렇게 좀 협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buy, 그렇죠? 이 핵을 사는 거죠. 우리 경협을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면 핵을 안 쓸 것이다.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대개 강도가 올 거라고 경찰이 말해주고 갔어요. 강도가 올 수 있다 하니까 대개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강도가 들어올 경우에 돈을 요구할지 모르니까 돈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강도가 못 들어도 맞겠습니까? 당연히 교수님은 경찰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집은 경찰 신고하면서 국가는 돈을 준비해서 강도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하냐고. 저희 나이는 이제 뭐 많이 찼기 때문에 뭐 별로 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후배들,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은 북한 핵을 이고 사는 리스크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고 할지 모르는데 왜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해두냐. 이 비핵화를 건너뛰어서 이 문제를 바이파스해서 해결책 없어요. 그 진보 쪽의 몽상가들이 하는 생각, 몽상입니다.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고 하지만 제가 이 부분도 이제 한 2, 3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북한은 계속 핵 고도화를 하고 있고 미사일 막 쏘면서 이미 북한은 핵을 다 가졌으니까 핵 포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확장 억제를 강화해서 우리는 이제 미국 동맹을 더 철저하고 끝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핵무장하자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배치하자. 밑에 뒤에 두 개는 안 되는 거예요. 효과도 없고요. 미국은 어떤 핵이든 간에 미국 갖고 있는 핵을 미국 대통령이 전적 결정에 원하지 이걸 공유한다든지 하지 않아요. 전술핵 우리 한국에 갖다 놔도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갖다 놨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갖다 놓게 되면 북한이 그 위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타겟될 수 있겠죠, 그죠? 한국 갖다 놓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드도 얼마나 배치가 어려웠는데 핵까지 한다 그러면 한국의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전술핵이라는 것이 지금은 대부분
이 비행기에 실어서 투하하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괌에 있건 항구에 있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리스크는 커지죠, 그죠? 한국이 핵 무장하면 제가 볼 때 한국 GDP는 아마 10% 이상 떨어질 거예요. 한국이 핵 무장한다 그러면 중국은 사드 때보다 아마 1000배 이상 보복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미국, 중국과 관계를 볼 때 한국의 경제라는 것은 아마 단기간 또 상당기간 엉망될 거예요. 외환위기 이게 수준 아닙니다.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이 중국의 파워하고 미국 파워, 즉 무역의 파워는 중국이 5, 미국이 1입니다. 5대리예요. 훨씬 미국보다 중국이 트레이드 파워 강해요. 중국이 우리를 칠 수 있는 아이템이 2000개고 우리는 100개밖에 안 돼요. 아주 어시메트릭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고 그렇죠? 어떤 식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그 해답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레버리지 수단을 총동원해서 믹스해야 됩니다. 하나의 황금 탄환 가지고 이거면 다 일한다 이런 거 없어요. 핵무장하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핵무장하면 재래식 충돌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서는 군사적 억지를 하면서 다른 한편 제재를 하고 압박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고 그 유인은 여러 가지 북한과의 평화 체제라든지 또 안전 보장에 따른 조치라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패키지를 읽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재, 그 다음에 평화 체제,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 개발, 발전, 또 디터런스, 억제 이런 정책들을 시간에 맞게끔, 단계에 맞게끔 믹스해서 시퀀싱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이번 정부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생각하시는 대북 정책이 어떻게 할 것이냐? 단기적인 겁니다, 그죠? 중기, 장기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까지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다른 대북 정책 활용했지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식당을 한다 그러면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단품 메뉴 식당입니다. 근데 그 집에는 그것밖에 안 팔아요. 진보가 하면 경의 메뉴밖에 없습니다. 짜장면. 보수가 하면은 북한 붕괴, 혹시 붕괴 메뉴밖에 없어요. 그 식당 들어가면 메뉴가 혹시 붕괴 하고 물음표입니다. 짜장면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 사 먹겠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의 대북 정책 메뉴는 코스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그 고객에 필요한 메뉴를 개발해서 다양한 코스를 만들어서 그를 그 고객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걸 고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이 코스를 통해서 첫 번째를 먹고 나면 두 번째를 먹고 싶고 두 번째 먹고 나면 세 번째 먹고 싶고 디저트까지 끝나는 코스. 이 코스를 만드는 명품 식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 내부를 변화시키자. 근데 그 통로가 뭐냐? 이제 북한이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것은 강한 북한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핵을 실험을 한다 할 수도 있고 말이죠. 미사일 쏘면서 We are strong 하고 보이지 원하지만 저는 그것이 보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강함의 약함입니다. 강한 척하는데 매우 약해요. 축구를 비유하면 북한의 축구는 군사적인 위협이겠죠, 그죠? 하지만 수비는 뭐냐면 경제 아니겠어요? 근데 수비는 엉망입니다. 거의 골대가 비어 있어요. 반대로 한국은 뭐냐면 또 미국은 공격은 경제 쪽 압박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수비는 우리가 군사 억제를 강한 거겠죠, 그죠? 그런 전략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군사 도발을 강함으로써 남한이 이거 안 됐구나, 핵무장하자 이런 식으로 막 사람 쏠리게 되면 당연히 미국과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미국은 핵무장 막게 되고 한국은 하게 되고 혹은 만약에 우리 막 그냥 고집 피워서 한다 그러면 한국이 이제 엉망이 되면 한국 경제는 더 취약해지는 거예요. 한국은 더 취약해집니다. 그걸 노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봅니다. 표피적인 거죠. 피상적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약점을 공략하고 강점을 커버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적 사고보다는 이제 북한이 보여준 건 보고서 큰일 났구나. 우리 핵무장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많은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노릴지도 모르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장기부터 시작해서 단기로 왔잖아요. 그죠? 골격만 감추려는데 한번 들으시고 잘 판단하셔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고 또 우리 시민으로서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좋은 유로 만드는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기 정하민이라고 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 강의를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평소에도 제가 굉장히 뵙고 싶었던 분이어서 네 제가 저는 이제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좀 제 개인적인 그냥 짧은 소견인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장기적인 목표에 있어서 경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생각은 좀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실 경협뿐만 아니라 뭐 환경협력도 가능할 거고 그렇게 되면 보건협력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사실 그 북한을 편견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 북한 자체를 약간 그 종교적 독재 집단의 항아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자그마한 어떤 뭐 경협이라던가 보건협력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협력들에 대한 구멍을 뚫으면 과연 그게 그 북한 내부에서 용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게 과연 장기적인 그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북한의 내부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비핵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잖아요. 북한과에도 국가에서. 근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신용만 했고 그래서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또 약속을 받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정말 진실된다고 생각하고 경협을 시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 경협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거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비핵화를 건너뛰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비핵화를 건너뛰고자라는 그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북한과의 통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은 시간의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한도 분명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분명히 올 거다. 근데 이게 북한 내부에서 오는 시프트가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이제 핵에 대한 전쟁 무기에 대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면 북한의 문제가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 핵무기에 대한.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에 대한 그 본인들의 그 정책이랑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 냉전 시대에 사용됐던 핵무기가 변화가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보화 시대, 4차 산업 시대 그 다른 무기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를 시키고 우리 내부적인 남남 갈등을 좀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도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제 두 번째까지 답변 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협은 그 중장기 목표는 아니고요. 목표는 경제 통합입니다. 통합인데 이 통합으로 바로 못 가니까 이 경협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야 되겠죠, 그죠? 경협은 뭐냐면 이 북한과 남한의 제도는 다른데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성공단 같은 거 말이죠.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한 남한의 편익은 별로 없어요. 또 북한도 약간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 돼요. 결국 북한이 발전하려면 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안 되고 북한도 장악할 거니까 이 경협이라는 건 실험을 통해서 이 북한도 편하게 약간씩이나마 자본주의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도록 경협하는 거예요. 그 실험이 축적이 되고 또 그 결과로 이렇게 북한의 제도에 약간씩 변화가 생기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한 경제를 통합시켜 나간 거죠. 경협은 목적이 아니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할까?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못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반드시 누가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뭐냐면 북한 스스로가 비핵화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북한 정권이 스스로 이 기획 개발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느냐? 사실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도 이 권력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대로 가자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권력자가 떠밀린 거예요. 그 사회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이 권력자를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떠민 거예요. 핵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타발적으로, 타의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죠?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 봐요. 자, 그럼 먼저 경협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의도할 것이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탈북민하고 남한 출신 주민을 모아서 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정도,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당연히 뭐 남한 출신 주민들은 자본주의를 잘 받아들이겠죠. 그죠? 근데 탈북민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탈북하시는데 다른 조건 다 동일한데 북한에 계실 때에 시장 활동 안 한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더 지지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시장 활동 한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더 지지해요. 그 정도가 얼마냐면은 남한 출신 주민이 자본주의를 지지한 정도가 100이라 그러고 탈북민 중에서 북한에 있을 때 시장 활동 안 한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0만큼 지지한다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시장 활동 한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40만큼 지지하는 거예요. 즉 다른 조건 다 동일한데 마음은 남쪽, 즉 자본주의로 반쯤 기운 사람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의식이 바뀌게 되면 이제 북한의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권력 잡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도 결탁하는 거예요. 일종의 관료와 경제 세력 간의 유착이 생깁니다. 관경 유착, 좋은 유착 말이죠. 우리로 볼 때는. 그러면 김정은 더 고립되는 거죠. 권력자가 무슨 오더를 내려도 경제적으로 또 이 중간 관료와 경제 세력 사이에 유착이 생기게 되면 이 사람들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그러면 구조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전제적인 구조, 억압적 구조가 균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협을 하자 그랬을 때 그런 식의 스마트 경협을 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옛날처럼 뭐 개성운동 하면서 우리가 임금을 직접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 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경협이었습니다. 한다 그러면 경협을 하고 임금을 직불하고 그렇죠? 근로자들이 그러면 이 근로자들은 세금을 내더라도 북한 정부에 내더라도 이건 내 돈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오너십이 있는데 내가 북한 정부를 먹여 살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북한의 정부는 종이 되고 북한의 근로자가 주가 되는 거죠. 우린 민주주의처럼 말이죠. 이제 그런 식을 경협을 통해 심을 줍니다. 그게 북한 내부의 진정한 변화예요. 이제 그걸 해서 이제 경제 통합으로 하자는 거죠. 따라서 초기에는 경협, 중기는 통합, 장기 통일은 좀 열어놓고 여러분 시대에 좀 고민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아마 여러 칼럼도 보고 본 것 같아요, 그죠? 핵 문제 이거 별거 아니고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이 예전에는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핵 무기를 많이 폐기했잖아요, 그죠? 폐기하고 이제 국방 쪽의 기술 개발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뭐 절대적이었고 또 러시아도 이제 미국과 대립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실리콘밸리까지 동원해서 국방력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예를 들면 핵이 지금은 엄청난 폭발력이겠지만 20년 후에는 핵에 필적할 만한 폭발력 가진 물건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핵을 가진다 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혹은 예를 들어서 핵을 쏘기 전에 그 영어로 left of launch라 그러는데 그 인터넷 이런 기술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핵이 발사되어도 그죠? 궤적을 잃어버리거나 뭐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잘못된 곳에 이제 그런 식의 전략도 있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군집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 그죠? 드론 엄청 띄워가지고 그걸 방해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걸려요. 아마 10년? 20년? 뭐 50년까지 안 가겠지만 그 정도는 걸릴 겁니다. 적어도 10년, 20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냐면 이 10년, 20년이 죽음의 계곡입니다. 군사적인 비대称성 하에서 특히 진영학 리스크가 큰 상태에서 남한이 갖게 되는 데인저, 리스크, 이게 크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됐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죽음의 계곡을 우리가 잘 건널 것인가, 안전하게 건널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이슈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20대, 30대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가장 리스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서 덜 리스크할 수도 있고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현무 5 같은 경우는 뭐 지하 1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폭발력은 핵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아직 전통적인 아무리 첨단을 하더라도 무기로서는 핵을 필적할 만한 무기가 없고, 그걸 필적한다 하더라도 아마 20년 걸리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뒤쪽 갔다가 다시 나올까요? 예, 뒤에 행전이. 예. 네, 안녕하세요. 22기 최요한입니다. 네, 저도 두 가지인데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실 정치 쪽에 더 가까운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이제 내부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권 변화가 더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대북 정책도 매우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모델은 이제 다른 학자분들도 같이 주장하시는 바이지만 이제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인데,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또는 통일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그것에 대한 이제 정치적이보단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경협과 그 경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제 설득이 되고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운이 좋아서 경제 통합으로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경제 통합이 되는 그 단계 즈음에 이제 북한이 완전히 독재 체제를 버리지 못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국가 자본주의나 아니면은 일당 독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북중러 관계를 더 고착화하는 또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모델의 그런 대안점, 보완점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청문회 나온 기분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특히 통일부가 뭘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통일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정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물론 통일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너무 일이 많아요. 매일매일 일이 많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 정치하시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장관은 그 시간이 많아서 항상 장기적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장관마저도 현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보는 그 숙고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도 필요하겠지만 그 정부 밖에서 어떤 이런 시각과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들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대학교 제가 원장 맡고 있는 국가미래 전략원이 생겨서 그 작업을 중장기 싱크탱크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책이 다 분절적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부는 북한을 보고 외교부는 미국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안보실은 뭐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다 엮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정보 쪽이 다 분절적이어서 이 통합된 정책을 잘 못 세웁니다. 그리고 분절적이면 그 부처에 있는 관료들은 그 부처 소위 그 나우바리 있지 않습니까? 부처를 확장시키고 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서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 자기 거 이게 생기게 돼요. 그걸 깨뜨려야 북한 문제 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오케스트라로 푸는 것이지 하나의 관점만으로 풀 수가 없어요. 국방부는 국방의 일을 하고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또 국가안보실 모든 부처가 어떤 면에서 오케스트라 생각하면서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좀 큰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기한 문제는, 그,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네, 이 경제 통합이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맞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가야 되고, 경협이 이제 그거를, 문을 여는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과, 오늘 강의가 그 중에 하나로 보여주고요. 또 아마 통일부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 그런 식으로 그동안에 이제 경협을 강조하는 진보 정부도 실패했고 또 이제 붕괴를 강조했던 뭐 좀 보수 정부도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대안이 뭔가 하는 고민들이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민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용해서 좀 소통과 설득한 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놓친 질문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였죠? 그 이제 결국 자유화, 민주화에 실패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민주화가 필요한데 국가자본주의나 일당 독재 같은 중러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네, 모델을 어렵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1시간 이상의 강의가 필요한 제목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갈지 시나리오가 많잖아요. 그죠? 많고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딱 어느 하나 찍어서 이렇게 못하지만 가장 워스트 케이스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거의 동맹이 되어서 말이죠. 경제적으로 북한을 중국이 지원해주고 또 군사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을 러시아가 메꿔주고 또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팔고 중국에 노동자를 보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 북한은 핵도 있고 뭐 경제도 건들만하고 그 핵 비핵화 안 하겠죠, 그죠? 이제 그 상태가 가장 우려한 상태입니다. 워스트 케이스예요. 하지만 이제 사실 이게 삼국 관계란 것이 간단치 않거든요. 이 중국과 소련은 옛날에 국경 전쟁도 했거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그 큰 긴 국경 사이에 아무 일 없이 말이죠. 두 나라 잘 지낸다. 아주 어렵거든요. 특히 중국은 인구가 많고 말이죠. 따라서 이 북한 중국 관계도 뭐 일각에서는 그런 말 있잖아요. 편의에 의한 결혼이다. 이렇게 marriage of convenience.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편리하니까 결혼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별할지 모르는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으로 볼 때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잘 살게 되면 과연 내 말을 들을까 걱정하겠죠. 그죠? 그 북한도 핵도 있고 경제도 좋아지면 왜 중국 말을 들으려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되는 거는 위험해요. 북한이 안 망하고 연명하게끔 도와주고는 싶을지언정 북한을 잘 살게 만들어서 이게 독립하게 되면 더 위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들의 굉장한 예민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서상 어떤 큰 나라에 완전히 의존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역사가 보여주듯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 관계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콜리션까지 갈까 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아직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질문 중에 연결시켜 보면 앞에 질문과 그 비핵화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2017년, 18년보다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비핵화라는 것이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신뢰를 쌓아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비핵화를 제재를 주장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신뢰를 쌓아야지 뭘 제재하는 얘기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높은 분들 중에서 집이 두 채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한 채를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판 분들도 있지만 안 판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 중에 한 분은 국회의원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농담 비슷하게. 아니 한국에서 집 두 채 있는 분들이 한 채 파는 것도 어려운데 갖고 있는 거라는 핵밖에 없는 북한이 그렇게 핵을 자발적으로 신뢰 쌓아서 커피 사주고 이렇게 내려오고 생각했다 그러면 당신이 오해한 거 아니냐. 당신도 안 할 거를 왜 김정은 한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처음부터 김정은 핵 문제는 약간 과격한 말씀드리면 그 러시아 룰렛 게임 생각했습니다. 즉 권총을 머리에 대고 핵이냐 경제냐 하고 선택을 강요받을 때야 포기하는 것이지 그런 상태 아니면 당연히 포기 안 하겠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걸 김정은이 한다고 예상한 것이 얼마나 그게 착각이었습니까? 근데 지난 정부 때 나이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김정은이 개봉 군주고 우리가 커피 밥 사주면 핵을 내려오겠다. 핵이 그렇게 내려오나지면 핵 개발도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엄중하고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 존재인지, 타락한 이후에 말이죠. 적나라하게 죄인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 인간을 낙관적으로 봐요. 세상을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하시다는 거죠.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잡아먹히는 거죠. 그걸 피해야 되겠죠. 하지만 또 보수의 문제는 뭐냐면 비둘기가 춘수에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 세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형상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 우리의 그 목표 있잖아요. 그죠? 목표에 가까이 가려는 그 비전과 그 노력마저 포기하면 그는 타락한 보수입니다. 또 타락한 진보는 인간의 타락 안 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어설프고 또 어떤 면에서 그만큼 나이브한 생각을 하는 진보라 그러면 그 진보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또 비전이 없는 보수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틀에 여러분들 사람이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진도가 안 나올 거예요. 계속. 자, 첨언이었고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제가 좀 빨리빨리 답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부터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22기 하주희입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그 통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통일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북한하고 저희 남한 문제뿐만 아니라 각각 중국하고 미국 등의 열강이 다 얽혀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분열돼 있는 게 경제적으로나 그런 정치적으로도 더 좋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우리만 원한다고 통일되는 게 아닌 이 현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했을 때 답이 없더라고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타파해 나가실 그런 의견이 그래서 있으실까요? 예, 경제 통합으로 먼저 가자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결국 어느 편이냐 물어보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쪽에서 굉장한 압박을 할 수 있고 또 틀을 이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통일을 내세우기보다는 경제를 통합하는 쪽으로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자는 거죠. 그게 일단 장기지만 우리 생각은 통일 전 단계를 목표로 삼아서 가자는 것이고요. 일단 행정님 그 옆에.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통일주의자지만 비관적이거든요. 왜냐면 종전협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체가 미국과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3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비관적입니다. 특히나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찢어져 있음으로써 얻는 미국의 패권국의 그런 이득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수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패권국이 그것을 동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은 아마도 이제 통일을 한 한국이 그죠?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또 주한미군 주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통일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미국은 nothing to lose잖아요, 그죠? 특히 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으면서 한미 동맹이 되면 그야말로 중국을 대응하는데 아주 유력한 고지를 점령한 거죠. 바로 중국 턱 밑에 그죠? 한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고지까지 미국이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 지금 당장 중국을 카운터하기 바쁜데 그까지 내달으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도 있고 말이죠. 또 중국과의 경쟁도 아주 치열하고 어려운데 한국의 통일까지 투자해가지고 그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반대하기보다는 그까지 갈 에너지 집중력이 없다는 게 현실 같아요. 오히려 반대는 중국이 확실하게 반대하겠죠. 우리 제도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하겠다 그러면 당장 중국은 못한다고 막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나라마다 입장이 좀 다를 거라 보여져요. 완전히 반대하는 쪽, 찬성하지만
뭐 그쪽으로 뭐 지금은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는 쪽, 그 사이 어디에 다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매우 어려워요. 그러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복잡함 이 속에서 우리가 정책을 통일하지 않게 되면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직접적 하기보다는 그 안에 그 전에 그 브릿지를 만들어서 가자.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그 정치에 정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로비스트 중에서 그 무기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상황이, 분단의 상황이 결국은 그 무기를 팔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기 시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득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바라봤는데.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죠? 많은 이제 쪽에서는 일종의 뭐 군산 복합체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무기 업체들이 미국을 그 주도한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미국은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한 목소리들이 결합되고 그게 변화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쪽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제 무기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쪽에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전에 참전한 분들이라든지 또 친한 파라들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 가능성을 만들어갈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는 그게 아예 닫힌 창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무기 팔 때 뭐 지금 한국뿐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한국에 지금 무기를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세계가 이렇게 넘치기 때문에 옛날의 그 관점이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앞으로 갈까요?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중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에는 뭐 전쟁과 관련해서 혈맹 관계라고 해서 그냥 동맹 관계로서만 여겨졌는데 최근 들어서 좀 입체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유일한 길과 같은 그런 역할이고, 또 중국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우크라이나 전도 있지 않습니까? 대리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완충적인 역할로서 좀 전략적인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좀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와 반대로 김정은의 그 뭐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그 북한을 동맹국으로서 좀 리딩하려는 그 역할과 함께 김정은 체제를 친중 체제로 바꾸려는 유인 또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중국이 뭐 지지 세력이면서 동시에 체제 위협 세력으로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양상으로 봤을 때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앞 이야기가 아주 복잡하게 들리면서 질문을 간단하게 다시 답변은 복잡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죠. 당연히 뭐 북한은 중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필요해서 관계를 잘 맺고 싶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과연 좋은 길인가 하고 의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성태 청에서도 들어간 것처럼 뭐 중국이 북한의 친중 정부를 세우고 싶어 하지 않을지 뭐 이런 의심도 할 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보면 핵이 어디에 사용될까? 글쎄요, 이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데 대비해서 핵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일종의 북한의 레토릭이겠지만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미국은 북한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오히려 관심 많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핵이란 것이 과연 미국을 대항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중국을 대항해서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울 수 있는 중국 입장에서 말이죠.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것은 뭐 저도 국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정글 그죠. 얼마나 이렇게
빨리 바뀌고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북중 관계를 하나의 그 어떤 고정된 관계를 보기보다는 이 국제 질서 변화에 따라서 매우 요동치는 관계로 또 의심하고 신뢰하는 척하고 도와주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그런 관계로 보는 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뒤로 한번 갔다가 행제님 뒤에 제가 좀 빨리빨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서현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까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약간 스페셜한 그룹이라서 좀 답변 같은 게 좀 편파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쉽게 이해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저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약간 비유나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싶은데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가. 근데 약간 아예 막 충격적으로 전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야지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누워서 계속 자 그러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 경험이 있으시니 궁금합니다. 아마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딱딱한 꼰대 정도의 나이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일단 한반도의 가장 큰 약자가 북한 주민 아니겠어요? 우리 남한 내도 어려운 분 많이 계시지만 우리 한 동포로서 또 이웃으로서 가장 약한 분들이고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기독교의 의무라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좀 감이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북한 문제가 잘 풀릴 경우에 편익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여러분 그 나이 또래를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 일자리를 위협하거나 통일이 또 북한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주체는 아닐 거로 봐요. 경제가 통합되면은 혹은 경협 단계만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기회가 있을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배낭을 메고 북한 가면은 오히려 일자리가 보이고 사업할 기회가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북한 주민들의 인적 자본의 그 수준이 여러분들과 경쟁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서유럽 수준의 미국 수준 인적 자본인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여러 이유 때문에 인적 자본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경쟁해서 여러분들 잡을 뺏는 사람들은 절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히려 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의 면에서 경제적인 편이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북한 가서 보면은 여기가 오히려 남한은 꽉 조여 있고 꽉 차 있는데 여기는 다 열려 있잖아요. 모든 게 개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은 쇼킹은 아니고 이제 미래상은 뭐냐면 북한 개발에서 사실 북한에 공장을 세워서 중화공업을 하고 이런 식의 발전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이 저개발국이기 때문에 갖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21세기 가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북한은 갖고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청정 환경입니다. 저는 21세기 북한의 개발은 북한을 동아시아의 알프스로 만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개마공원에서 트레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북한이 되면 좋겠죠. 그럼 동아시아에서 아마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죠? 가장 희소한 재화를 갖고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 개발된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북한을 생각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또 여러분 가서 쉴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별로 안 되죠, 그죠? 너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청정한 공기 좋아합니다. 예. 그걸 좀 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형제님, 시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은가요? 예. 네, 저는 구조적 관점은 이해를 잘 했는데요. 저희가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좋은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으로서 참 이렇게 제가 잘 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 시민적 관점에서 어떤 게 좋은 통일인지 한번 좀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참 좋은 자리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 문제를 우리 존재 관점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북한 문제가 소명을 알 거예요. 그죠? 뭐 다 소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제 북한 문제 푸는 거를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의 존재적 차원에서 북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할 나이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 아내는 이제 북한의 아니라 한국의 교육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 문제를 풀고 싶어하고 둘 다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워낙 크고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동력은 자기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기독교인들한테 그게 소명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북한 문제를 푸는 것이 북한 주민 잘 도와주는 것이 내 소명이 아닌지 한번 좀 점검하면 어떨까 생각 들고요. 세 번째는 교회적 차원에서 좀 탈북민 스포트하는 그런 일을 많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탈북민이 어찌 보면은 적응도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걸 도와주는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런 게 왔을 때에 이 탈북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또 지식을 많이 습득한 분들은 훨씬 쉽게 북한 주민들을 다가갈 수 있거든요. 도와줄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시민적인 차원, 또 개인적 차원, 또 교회 차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